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삼국시대에 있었던 주요 왕들의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서 주로 교과서 35쪽에 있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 삼국은요, 연맹 왕국 단계에서 출발했지만 중앙 집권 국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맹 왕국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한 삼국과 달리 가야는요, 연맹왕국 단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소국들의 독자적인 권력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백제와 신라가 세력 경쟁을 더욱더 심화시켜 나가다 보니까 백제와 신라의 이런 갈등 속에서 사라져가는 나라가 바로 가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왕보는 어떻게 강화되었고 국가 시스템은 어떻게 정비되어 나갔는지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가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연맹왕국에서요,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 단계로 이행할 때 나타났었던 6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삼국시대 왕들이 추진했었던 주요 정책들은요, 주로 왕권 강화를 의도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정책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 6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죽고 나서 다음 사람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지금부터는 왕위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아들에게만 넘겨주겠다. 아들 중에서도 맏아들, 장자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왕위의 부다세습 원칙이 확립된 것이 바로 첫 출발입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요, 왕권이 강화되고 각 부족의 대표인 군장들이 중앙의 귀족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각 부족의 군장들은 중앙 귀족을 흡수하고 또 이 귀족들의 서열을 정해야죠. 서열을 정하는 과정에서 신분제가 정비되었고요. 이 서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높이의 관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제와 관등제가 정비되면서 군장들이 귀족 관료로 그런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서열화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신분제가 정비되는 가운데 특히 귀족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었는데, 이렇게 귀족들끼리도 차별을 했었던 신분제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신라의 볼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관등제를 정비했으면요, 이제 관직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중앙에도 관직을 설치했고, 지방에서도 왕의 권력이 지방 곳곳에 미칠 수 있도록 지방관을 파견해서 지방 통치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지방 통치 조직은 우리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고구려에서는 오부, 오부, 백제는 오부, 오방, 신라는 육부, 오주 이렇게 각각 수도와 지방으로 나누어서 정비하게 되는데요. 고구려에서는 고국 천왕이 수도와 지방을 각각 5부로 나누었고, 백제는 성왕이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으로 나누었습니다. 신라는요, 지증왕 때 주군제의 지방 통치 조직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을 주로 나누고 그 아래에 군을 설치했었던 제도가 우리가 주군제라고 부릅니다. 주군제이고요. 자, 그러면요, 이제 영토를 본격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정복전쟁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주변에 있었던 소국, 다른 부족들, 그리고 또 작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흡수 병합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던 것이 바로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로 이제 고구려 광개토왕 때 만주 지역을 영토로 편입한 것, 지증왕 때 우산국을 정벌하는 것, 그리고 근초고왕 때 마한을 복속시켰던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복전쟁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제 국가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왕의 명령을 지방 곳곳에 넓어진 영토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미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 법을 우리는 율령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율은요, 형법을 말하게 되고요.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관한 법입니다. 령은요, 행정법이고요.
국가에 어떤 관청을 설치해서 어떻게 세금을 거둘 것인지, 어떻게 나라를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부분에 우리가 령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율령을 반포했었던 왕, 고구려에서는 소수림 왕이었고요. 백제는 아마도 3세기 중반 대체로 고이왕 때부터 추정된 것이 정비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라는요, 법흥왕 때 율령을 역시 반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수수림 왕과 신라의 법흥왕은 불교도 수용 또는 불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것은 이제 각 부족마다 신앙 체제가 달랐는데 서로 믿는 신들이 달랐는데 이제 왕권을 중심으로 하나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사상적 통일을 도모하면서 업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도 다음 생에 국왕이나 왕이나 귀족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현생에서 신분제에 따른 삶에 순응해라. 착하게 살아라. 노비면 노비답게, 평민이면 평민답게 순응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주입했던 것이 바로 동아시아의 불교가 되겠고요. 고구려에서는 소수림 왕때 불교를 수용하면서 백성들의 사상적 통합, 중央집권 체제 확립 이런 것들을 의도했습니다. 백제는요, 동진으로부터 침묘왕 때 불교를 받아들였고요. 신라는 법흥왕 때 그 이전에 이미 불교가 들어와 있긴 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공인했던 것이 바로 법흥왕 때입니다. 자, 이렇게 왕권 강화, 관능제 정비, 지방 통치 조직 정비, 영토 확장, 그리고 율령 검토와 불교 수용 이 6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삼국은요, 중앙 집권 국가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과연은 이러한 이런 과정들을 거친 부분도 있지만 거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야, 삼국 유사에 따르면 6개의 가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6개의 가야가 하나의 나라로 통합됐던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놀고 있었기 때문에, 즉, 각 소국별로 독자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모을 수 없었다. 중앙 집권 체제의 수립에 실패하면서 신라에 병합되게 되었죠. 신라 법흥왕 때 금관가야를 그리고 신라 진흥왕 때 애가야를 정복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비된 삼국의 통치 조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볼 건데요. 고구려는요, 왕 밑에 대대로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재상이었고요.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각 부족의 대표였던 군장들은요, 중앙의 귀족 관리로 전환되면서 왕의 명령을 보조하기도 하는 이런 귀족 회의를 정비해 나갔는데요. 고구려에 있었던 귀족 회의를 우리가 제가회의라고 부릅니다. 원래 고구려의 분장 세력을 가라고 했었죠. 이 가들이 모여서 회의했던 것이 제가회의였는데 원래는 왕과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였다가 이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귀족들이랑 왕이 급이 안 맞아요. 왕이 이 회의 구성원에서 빠지고 귀족 회의로만 성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관등이 10개 정도 설치가 되었고요. 수도는 오부, 지방도 오부의 지방 통치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고국 천황 때 수도의 오부를 원래 부족단이었다가 동서남북 중에 행정단위로 바꾸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음으로 백제 보겠습니다. 백제는요, 제3의 상좌평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를 이끌던 주요 장관들을 좌평이라 불렀는데, 좌평 가운데 가장 으뜸 상좌평이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이 재상들을 뽑을 때, 상좌평을 뽑을 때, 백제는 정사암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정사암이라고 하는 바위에 모여서 누가 재상이 될 것인가 투표를 했던 겁니다. 정사암회의라고 하고요. 귀족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했었던 귀족회의입니다. 백제는요, 16관등들을 정비했고요. 또한 성왕 때 지방 통치 조직으로서 오부, 오방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오, 오방, 상좌평을 고이왕 때 육좌평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있긴 한데 아마 이때 설치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라입니다. 신라는요, 상대등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어요. 수상이었고요. 당시 귀족 관리들을 대등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대등 중에 으뜸, 상대등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 귀족 관리들은요, 회의를 할 때 만장일치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귀족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신라 말로 만장일치제를요, 화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백의 방법으로 회의를 했다. 화백회의라고 불렀고요. 버풍왕 때 이 화백회의와 상례 등을 정비하면서 17관분제를 함께 정비했습니다. 왕 밑에 관직의 등급이 17계단 있었다는 것이죠. 어, 각 부족의 대표인 군장들을 귀족 관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서열을 나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관분제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요, 귀족들의 서열이 10개 정도, 백제는 16개, 신라는 17개 이렇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라는요, 수도 금성이 6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신라가 사로국으로 처음 출발할 때 6부족이 연합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나갔다라고 하는 삼국 묘사의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6부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론도 있지만요. 6부가 전비되었고요. 그리고 지방에는요, 오주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신라의 모든 전 영토를 5개 구역으로 나눈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 아래 군을 설치해서 주군제의 지방 통치 조직을 정비했던 것이 바로 지증왕 때 일이죠. 자, 이렇게 삼국에는요, 고구려는 오부, 백제는 오부, 오박, 신라는 육부, 오주라고 하는 이 지방 통치 조직이 정비되었는데요. 당시 전쟁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삼국시대 지방관들은요, 군사사령관의 성격도 강하게 띠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삼국시대의 신분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와 백제의 신분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나마 기록이 남아있는 신라의 골품제를 바탕으로 삼국시대의 신분제를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신라의 골품제가 어떻게 정비가 되었는지 부분들을 살펴보려면 이 당시 진흥왕이 죽은 이후의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진흥왕 때 신라는요,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하면서 삼국 간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이제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구려 입장에서도 백제 입장에서도 신라한테 한강 유역을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든 백제든 신라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되찾으려고 했겠죠. 고구려와 백제 모두 신라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주도하고 있었던 백제의 왕이 바로 무왕이었는데요. 무왕은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백제의 힘을 다시 키워보기 위해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 수도는요, 익산이라는 곳이었고요. 익산 천도를 시도하지만 끝내 실패하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절을 하나 짓게 되어 익산 지역에서 굉장히 커다란 절을 짓게 되는데 바로 미륵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이 곳에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함께 공격하고 있으니까 신라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신라 왕은요, 진평왕이었습니다. 근데 진평왕한테는요, 왕위의 일 아들은 없었고 딸 둘뿐이었습니다. 각각 덕만공주와 승만공주였는데요. 당시 전근대 사회는요, 딸보다는 아들들이, 즉 왕자들이 왕위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평왕한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밖에 없다 보니까 왕실과 가까운 남자 귀족들이 왕위를 넘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진평왕은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귀족 남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딸들만, 왕실의 직접적인 구성원들만 왕위를 이을 수 있도록 한 가지 원칙을 마련합니다. 그것은 당시 신라의 왕위 계승권을 갖고 있었던 골이라고 하는 신분을 둘로 나누는 거였어. 하나는요, 골은 골인데 너희 원래부터 골이었어. 너희가 진짜 골이야. 라는 의미에서 진골이라고 붙여졌고요. 이 진골들은 골로 인정해주는 대신에 왕위 계승 범위에서는 배제했어. 진골은 왕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신라 왕실과 가까운 대귀족이긴 하지만 왕위 계승권은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라 왕실한테는요, 부처님의 보호를 받는 신성한 혈통이다라는 의미에서 성스러운 성자, 성골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진평왕은요, 자기와 자기의 왕후, 마야 부인, 그리고 자신의 두 딸들을요, 성골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고, 이제 이 성골 안에서만 왕위를 이을 수 있도록 신라 왕위의 계승 범위를 더 폐쇄적으로 제한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왕의 출현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성골과 진골이라고 하는 신분이 탄생했고, 골품제가 완성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삼국시대 신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골품제는요, 특히 신라 서울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귀족들의 서열을 나눈 거였습니다. 신라가 진한 지역의 연맹 왕국에서 중앙 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골품제가 정비가 되었고요. 이 골품제가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특히 여왕의 출현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성골과 진골이 출현했고 성골은 그래서 왕족, 진골은 왕이 아닌 대귀족 세력들을 일컫게 되었다. 그래서 성골과 진골을 통틀어서 골이라고 하고 골 이외에 부품이 있었기 때문에 골통제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부품은요, 가장 높은 6두품부터 가장 낮은 1두품까지 있었습니다. 6두품, 5두품, 4두품은 주로 귀족으로 남게 되었고요. 3두품부터 1두품까지는 주로 평민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3두품은 이후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골품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놓여져 있어요. 부품은 6단계, 골은 2단계, 그래서 총 8개의 신분이 놓여져 있는 건데요. 이 8개 신분 가운데 어떤 신분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치 생활과 일상 생활이 상당히 제약을 받았습니다. 당시 있었던 일들을 도표로 정리하는 것, 그리고 당시 사료를 통해서 신라인들 삶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요. 신라의 관등제는 1등부터 17등까지 17관등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이 세로 축에 있죠. 내가 어떤 신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오를 수 있는 관등의 높이가 다릅니다. 가장 높은 신분인 이 당시에 성골이 이미 사라진 상황이었는데요. 진골은 1등까지 끝까지 오를 수 있었고 6두품은 6등까지 5두품은 10등까지 4두품은 12등까지 오를 수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오를 수 있는 승진의 상한선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치, 사회 활동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내가 어떤 신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혼할 수 있는 대상, 나의 집의 크기, 나의 집의 계단의 장식을 뭘 쓸 수 있는지, 계단의 높이는 어떻게 둘 수가 있는지, 마구간에 말은 몇 마리를 둘 수 있는지, 우리 집에 숟가락과 젓가락의 종류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자, 이렇게 신라인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아주 체계적으로 제약했던 신분제도가 바로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도입니다. 따라서 학습지에 보면요. 신라의 골품제는 골품에 따라서 신라의 정치, 사회 활동과 일상생활을 제한한 신분제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교과서 40쪽을 가면요. 40쪽 1쪽에 골품제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볼품대로 정치 사회 활동과 일상생활을 제한했다라는 서술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돌풍들을 중심으로 삼국시대 신분제를 살펴봤는데요. 삼국시대 신분제는 결국에 산 사람의 생활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방에 있었던 이 군장 세력들을 중앙의 귀족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귀족들의 서열을 나누는 것이었고요. 내가 어떤 신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옷의 종류,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 살 수 있는 집의 종류도 전부 다 차별적으로 제한을 가했던 것이 심지어는 귀족 안에서도 차별을 가했었던 것이 삼국시대 신분제였고 특히 우리는 신라의 골품들을 주되게 살펴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요, 삼국시대 왕권과 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삼국시대 중앙 집권부가 건설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왕권이 어떻게 강화되어 나갔는지, 그리고 왕권이 강화되고 국가 시스템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관등제, 지방 통치 조직, 그리고 관료 조직, 신분제라고 하는 이런 법과 제도들이 어떻게 정비되어 나갔는지 이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요, 신라, 신라를 포함한 삼국시대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또 죽은 뒤는 어떤 무덤에 묻혔는지, 그들의 다른 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